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상 강의 마지막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책 실무 과정 어제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정책은 어떻게 사업과 예산이 되는가를 주제로 해서 예산과 정책,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님을 강사로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수강생들과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강사분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간사를 하셨고요.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서 현재는 공공재정 혁신 방안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직 중이시고요. 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결산 분석 등 재정 관련 정책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재정 관련 정책이 법제화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덕업일치 타이핑 노동자라고 호칭을 하는데요. 현재 서울시 참여ombudsman 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사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예산 재정과 관련된 글 기고와 인터뷰 등 활발한 언론 활동도 계시고요. 여담으로 지난 대선 때 그 안모 의원과 대선 후보였던 안모 의원과 국가 부채 오류 논쟁이 좀 있으셨는데 이기신 걸로 결론이 좀 났습니다.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님 소개를 마치고요. 바로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이상민입니다. 저는 오늘 돈 얘기를 하러 왔어요. 돈 얘기.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제일 중요한 게 돈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예산은 정치 투쟁의 결과이자 기록이다라는 정말 간지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예산은 정치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치는 예산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지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분이 좋고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기분이 좋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떤 예산을 증액하는지가 진짜죠. 만약에 정권을 잡아놓고서 예산을 증액하지 못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산은 저는 어떤 정치의 본질, 정책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 예산이 얼마나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거나 부자가 되면은 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 때문에 이 시장에서 효율을 많이 창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시장에서 효율을 창출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혹시 보이지 않는 손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텐데 보이지 않는 발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모르세요? 제가 만든 말이 있는데 아직 히트를 못 쳐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자, 보이지 않는 손은 뭔지 알 텐데 보이지 않는 발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이 궁금증을 가지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게 대한민국 이 커서 움직이면은 커서 같이 보이시죠? 자, 우리 22년도 우리 대한민국 가구 소득이 6,700만 원이래요. 평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평균 6,700만 원이면 내 연봉이 6,700만 원 안 되는데 내가 평균 이해한가? 라고 생각하면 오류인 거고요. 자, 제가 개인 연봉 평균이 6,700만 원이라고 말 안 했어요. 가구 소득이 6,700만 원. 그러니까 나와 제 와이프 둘이 합쳐서 6,7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래도 6,700만 원이 평균치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보면은 자, 근로소득만 보세요. 근로소득 평균이 4,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근로소득은 4,300만 원인데 무슨 소득을 다 합쳐야지 가구 소득이 6,700이 되나를 보면은 물론 사업소득, 재산소득도 있지만 공적 이전 소득이 625만 원이 있습니다. 자, 공적 이전 소득이 뭡니까? 당연히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니면 아동수당 아니면은 이런 것들 아무튼 정부가 우리 가구한테 주는 돈이 1년에 평균이 625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 가구가 작년에 625만 원을 못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평균 이하입니다. 아니, 내 연봉이 평균 이하는 거는 뭐 내 책임이니까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우리 가구한테 주는 돈이 평균 이하라면은 이건 내 책임도 아니고 뭔가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1분위 가구를 볼까요? 1분위 가구 소득은 1,400만 원이에요. 1분위는 하위 20%를 말하죠. 예, 1년에 1,400만 원 벌면은 뭐 굉장히 팍팍하겠죠. 그런데 1,400만 원 중에서 공적 의존 소득, 정부가 주는 돈이 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냥 대강 퉁쳐서 한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1분위 가구 이 소득의 절반은 국가가 준다. 자, 굉장히 큰 규모, 이 1분위 소득자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5분위 상위 20% 1억 5천만 원입니다. 5분위 쉽지 않아요. 근데 5분위 평균이 1억 5천만 원이지, 5분위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이 1억 5천 원 아니고요. 이렇게 최상위가 평균을 워낙 많이 올려서 이런 거고요. 아무튼 5분위 상위 20%에게도 국가가 뭐 한 566만 원을 준다라는 건데요. 21년도는 600만 원이지만 22년도는 62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자, 이거를 좀 퍼센트로 보면은 좀 더 이 드라마틱하게 드러나는데요. 공적 의존 소득이 21년도보다 22년도보다 이 4.1% 늘어난 거예요. 4.1% 늘어나는데 우리가 모두 4.1% 늘어난 건 아니죠. 소득 하위 1분위, 2분위는 어때요? 오히려 줄거나 그대로예요.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은 준 거죠. 1분위도 줄고 2분위도 준 거죠. 그럼 어느 분위가 늘었을까요? 4분위, 5분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아니, 5분위는 1억 5천만 원 버는 가구인데 1억 5천만 원 버는 가구의 공적 의존 소득은 굉장히 많이 늘고, 1분위, 2분위는 사실상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은 줄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가구주가 여성이든 남성이든에 따라서 남성 가구주는 22년도 공적 의존 소득, 정부가 우리 가구에 주는 돈이 4.8% 늘었는데, 여성 가구주 같은 경우는 2.3% 늘었죠. 물가 상승률 고려하면 사실상 여성 가구주는 감소됐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한번 한부모 가구 마이너스 5.9%, 노인 가구 5.8%, 다문화 가구 마이너스 11%, 장애인 가구 플러스 3.4%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내가 여성 가구든지 또는 내가 남성 가구든지, 내가 장애인 가구일 수도 있고 내가 한부모 가구일 수도 있고 다문화 가구일 수도 있습니다. 1분일 수도 있고 5분일 수도 있죠.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이렇게 정부 재정이다. 내가 1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의존 소득이 감소되고, 내가 여성 가구주라는 이유로 공적 의존 소득이 감소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정부 재정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볼까요? 이것은 진위계수 그리고 소득 5분위 배율입니다. 진위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다들 아시다시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소득이 평등해지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득이 불평등해지는 거죠. 자, 우리 주황색 그래프, 위에 있는 주황색 그래프는 시장 소득에서의 불평등도입니다. 자, 시장 소득에서 불평등도 어때요?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최소한 좋아지고 있지는 않고요. 약간 나빠지는 듯한 느낌 정도. 자, 우리 불평등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뭐 우리 예상대로죠. 자, 그런데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세요.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은 불평등도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언제부터? 파란색 그래프는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가처분 소득 뭔지 아시죠? 우리 시장 소득에서 세금 낼 거 내고 뭐 이런 것들 복지 혜택 받고, 아무튼 뭔가 정부 재정을 통해서 세금 효과 등을 때문에 우리가 소득 평등이 조금 더 되는 거죠. 우리 2011년도를 우리나라를 보세요. 2011년도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있든 없든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도가 정부가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정이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2012년, 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도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약간 횡보하고는 있지만, 아무튼 대한민국 재정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아무런 역할을 못하다가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시장에서 발생한 불평등도를 굉장히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정부 재정의 역할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였어? 한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까요? 막 국뽕에 차오르시나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난 정부 때도 지지난 정부 때도 좋아지고 있나? 자, 한번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시죠.
우리 왼쪽 표는 이 그 빈곤율이에요. 그러니까 빈곤율이라는 것은 이 프랑스 빈곤율이 36%나 된답니다. 36%? 10명 중에 4명 가까이가 빈곤한 나라예요. 와,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빈곤하죠. 핀란드를 볼까요? 33%가 빈곤해요. 3명 중에 1명이 빈곤하죠.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한 21%니까 한 뭐 5명 중에 1명 정도만 빈곤해요. 아니, 우리나라 빈곤율이 프랑스나 핀란드보다도 더 낮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일까요? 국뽕이 막 더 차오르시나요? 자, 오른쪽 표를 볼까요? 오른쪽 표는 가처분 소득의 빈곤율이에요. 가처분 소득 빈곤율을 보면은 우리 프랑스 가처분 소득 빈곤율이 얼마입니까? 무려 8.4%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돼요. 핀란드 가처분 소득의 빈곤율이 어떻게 돼요? 5.7%입니다. 자, 빈곤한 사람이 5.7%밖에 없다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많이 빈곤한 사람이 넘쳤지만 우리가 국가 재정을 통해서 빈곤한 사람이 5.7%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핀란드에는 마음만 먹으면 빈곤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디든 우리 그 돈보다 간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예술혼이 나는 중요하지 빈곤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뭐 간지에 이 잠식된 사람들은 어디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내가 빈곤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 아무도 빈곤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핀란드란 얘기죠. 5.10%는. 우리나라를 볼까요? 빈곤율이 15%입니다. 자, 시장에서의 빈곤율은 한 20%였는데 가처분 소득의 빈곤율은 15%로 별로 낮아지고 있지 않아요. 자, 가처분 소득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꼴찌일까요? 하나 있네요. 1.66 보니까 멕시코. 와, 우리가 멕시코를 이겼습니다. 국뽕이 차오르시나요? 자, 답이 나왔어요. 자, 답은 우리 최근에 굉장히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게 바로 결론인 건데요. 저는 이 결론을 보면은 우리가 정부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면 정부 하든 안 하든 정부 재정이 안 변하면은 우리가 뭐하러 관심을 가집니까? 어차피 바뀌는 게 없는데. 아니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자, 우리가 충분히 정부가 재정 역할을 하고 있다면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근데 아니죠. 아직까지 갈 길이 멀죠. 가장 많이 빠르게 변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정부 재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고요. 자, 보이지 않는 발 무슨 말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의 자원의 배분을 하는 걸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처럼 올해 정부 지출이 657조 원이거든요. 657조 원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막 이렇게 로비 같은 걸 해서 그 자원을 배분하는 거를 저는 보이지 않는 발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이 재정학 교과서에서는 657조 원을 누가 가져가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철의 삼각형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교과서에 따르면 우리가 관료, 이익 집단, 정치인이 657조 원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김민국 신부님은 이 정부 오각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요. 재, 관, 학, 언. 이 오각동맹이 뭐 좌지우지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저는 철의 삼각형, 보이지 않는 발, 오각동맹 다 뭐 비슷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니까 보이지 않는 발이 왜 히트를 못 치는 줄 알았습니다. 오각동맹이 훨씬 멋있네요. 자, 그 얘기에 대해서 뭐 좀 궁금하신 분은 이거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좀 정책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정책을 예산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제가 직접적으로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자, 모 특별시에 그 삼선에 성공한 그 단체장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한참 예전에 그때 제가 그 삼선 도전하실 때 제가 조금 그 공약이 이게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좀 도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공약은 뭐 10억 원 정도는 필요해요. 뭐 이 공약은 30억 정도 필요해요. 뭐 그런 걸 도와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3선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3선 성공한 뒤에 이게 공약이 제대로 다음에 시정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봤죠. 근데 예산서를 봤더니 공약이 이게 원래 30억짜리 공약인데 그 공약이 이게 2조각, 3조각 나서 각각의 기존에 존재하는 예산서에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내 공약 반영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 반영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얼마 반영했는지 너무 알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다 추적해가지고 더해봤더니 원래 30억짜리 사업이 3억 반영됐고 20억짜리 사업이 뭐 1억 그렇게 반영된 사업들이 많아요. 자, 아예 반영이 안 됐으면 아니 왜 반영 안 했어? 뭐라고 할 텐데 이게 다 쪼개지고 나눠지고 합쳐지고 이게 금액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예산서에 반영이 됐으니까 이게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알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20억짜리 공약을 2억 반영했으면 공약을 이루은 건가요? 아니죠. 그냥 문의만 이룬 거죠. 결국은 돈입니다. 20억짜리를 20억을 써야지 이게 반영이 된 거고요. 저는 이걸 보고 아, 이게 좀 삼선까지 했지만 아직 시정을 장악하지 못하셨구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국 정책은 돈 액수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정책 논쟁 중에서 절대 타협이 안 되는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는 기본소득만 되면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은 기본소득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 가치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기본소득론자도 계실 테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둘은 완전히 사고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기본소득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소득 해도 그렇게 크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기본소득 안 한다고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뭐 망한, 기본소득 한다고 망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은요, 정치인들은 기본소득을 하냐 안 하냐 그 all or nothing만 따져요. 그런데 저 같은 관료, 저는 뭐 관료는 아니지만 관료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기본소득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짜리 기본소득 할 건데, 자, 1조 원짜리 기본소득 한다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1조 원짜리 기본소득 한다고 뭐 별로 좋아질 것도 없습니다. 자, 기본소득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조 원짜리 기본소득을 하냐 5조 원짜리 기본소득을 하냐 1조 원짜리 기본소득을 하냐, 결국 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관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기본소득을 할 테니까 기본소득 짜와 하면 관료 기본소득 짤 수 있어요. 뭐 한 3조 원짜리 기본소득 짜죠. 그러면은 관료가 보기에는 별거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하는 대통령이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대통령이든 결국 예산을 아는, 금액을 배분할 줄 아는 관료가 기본소득 대통령을 모시고 살든 반기본소득 대통령을 모시고 살든 그까이 거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뭐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고요.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23년도를 이 정부는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은 정상이 아니죠. 신성장 4.0, 뭐 AI 원년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자, AI 원년이다. 한국형 챗 GPT 만든다. 뭐 신성장 4.0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자, 이런 얘기를 홍보를 하니까 언론들이 다 홍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 보도를 해주죠. 그런데 저는 이런 홍보 문구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져봤죠. 작년과 23년도 대비하면은 결국 예산이 어떻게 됐지?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인공지능 예산이 굉장히 감액됐습니다. 인공지능 예산이 1.2조에서 8,900억 원으로 감액이 된 게 진짜지 뭐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AI 원년이 아니라 원년이라고 그래도 이거는 뭐 돈이 감액이 되면은 저는 절대 원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원년 뭐 저출산 뭐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자, 저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기후위기 관련된 돈이 줄었나 보니까 늘었나 줄었나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22년도 기후 전체 예산보다 23년도가 줄어들고 23년도보다 24년도가 줄어들고 24년도보다 25년도가 줄어들어요. 자, 이게 뭐 참 저는 너무 놀라운데, 아니 뭐 이 정부가 기후 악당을 자처한 정부도 아니고 기후 위기 원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오히려 절대 금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은 도대체 왜 그럴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는 않다고 말은 하는데, 저는 뭐 이제부터는 그냥 웃자고 한 저의 음모론인데요. 뭐 기후 위기를 싫어해서 돈을 안 쓴 게 아니라 이 정부의 그 금지 단어가 있거든요. 금지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리백이고 하나는 그 재생에너지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 아리백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재생에너지도 지난 정부가 뭐 이렇게 태양광 많이 해서 뭐 태양광 마피아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리백과 재생에너지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재생에너지는 이제 조금 해금됐다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아리백은 해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 기후 관련 이 예산을 짤 때 재생에너지 빼고 아리백 빼고 예산을 짜려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금액이 그 금액만큼 되지 않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뇌피셜로 해봤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말이 아니다. 돈이다. 그래서 기후위기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냐, 저출산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냐, 뭐 AI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냐. 자, 내년도 AI 예산이 또 줄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예산도 내년도 또 줄고요. 저출산 예산은 내년에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자, 저출산 예산을 발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뭐 저출생 예산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결론을 냈습니다. 발표 안 하는 걸로 오해를 줄이기로 했죠. 자, 그래서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 정부 보도 자료에 정확한 예산 숫자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결국 할 수 있는 정책은 두 개밖에 없어요. 법과 예산이에요. 법과 예산 빼놓고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모든 정부 보도 자료에 어떤 법률 또는 시행령, 뭐 시행 규칙 이런 법 신고 대조표랑 그리고 예산안 요 증액표 표 두 개만 있으면은 저는 그 요즘에 오다 보니까 뭐 한강 뭐 작가 이런 칭송하는 그 팜플렛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이 당연히 나올 때가 됐다라고 느낀 게 정부 보도 자료 보면 느껴요. 정부 보도 자료 보면은 정말 그 문학적인 그 표현과 그 감성이 정부 보도 자료 열심히 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 그 정부 보도 자료의 그 문학적인 표현이 정말 넘치는데 뭐 말도 안 되죠. 그럴 필요 없죠. 왜 정보 보도 자료 왜 그렇게 이상한 그런 문학적인 그런 표현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저는 드라이한 표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대조문, 법률 신고대조문 그리고 예산안 이 증액표 그 두 개면은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정부 정책 이 대한민국을 정량적으로 정확하게 평가를 해보자라는 저의 시도인데요. 저에게 대한민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정말 쉽게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657조 원을 쓰는 정치 집단입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정치학자분 계시나요? 정치학자분이 계시면 너무 나이브한 이런 표현이라고 욕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 눈엔 대한민국이 그렇게 보여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657조 원을 어디다 쓰는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저는 대한민국 정부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아주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657조 원을 쓰는 정치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657조 원을 어디다 쓰는지 기재부에 따르면은 이렇다고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657조 원 중에서 242조 원을 복지에 쓰고 교육에 89조 원을 쓰고 국방에 59조 원을 쓰고 뭐 행정에 111조를 쓴대요. 그렇대요. 기재부는 그렇대요. 자, 그렇다면은 복지에 쓰는 242, 교육에 쓰는 돈 89, 국방, 지방행정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657조 원이 나와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다 더하면 657조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670조 원이 나와요. 자, 이게 대한민국 기재부의 수준입니다. 이걸 그래프라고 그려놓고서 이 올해 657조 원의 배분 내역을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국회에 보고를 하는데요. 저는 국회는 이런 보고를 받으면 그냥 던져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이런 보고를 받으면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아니, 더해서 657조 원 합계가 안 나오는 보고가 이거를 보고 자료라고 만든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더해서 657조 원이 넘게 나오는 이유는 당연히 중복이 돼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복지 R&D에다가 1조를 쓰면 복지에도 1조 원이 늘어나고 R&D에도 1조 원이 늘어나요. 뭐 국방 R&D에다 1조를 쓰면 국방에도 1조 원이 늘어나고 R&D에도 1조 원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아니, 이렇게 중복을 할 거면 저는 차라리 남자답게 화끈하게 중복을 해서 대한민국 복지에 400조 쓰는 나라다. 대한민국 교육에 200조 쓰는 나라다. 대한민국 R&D에 한 뭐 300조 쓰는 나라다라고 화끈하게 중복을 하지. 왜 어설프게 중복을 해서 마치 더하면 657조 원이 나올 것만큼 착각할 만큼만 어설프게 중복을 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중복 자료는 저는 이거는 보고 자료로서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이 24년도 대한민국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4년도 대한민국 재정의 정체를 한 줄로 요약합니다.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놓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재정 책임성이라는 것은 돈을 쓰면 증가하는 거예요. 복지에 돈 쓰면 좋죠. R&D에 돈 쓰면 좋죠. 뭐 얼마나 돈 쓰면은 당연히 정부 재정의 책임성은 올라가죠. 문제는 그러면은 뭐 재정을 뭐 한 1,657조 원이란 1,000조 쓰면 좋을까요? 1,000조 쓰면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건전성은 폭망하죠. 자, 우리가 재정 건전성도 중요한 가치죠. 그렇다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안 쓰면 건전해집니다. 그냥 복지에도 돈을 안 쓰고 R&D에도 돈을 안 쓰면 재정은 건전해져요. 자, 그렇지만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 책임성은 떨어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기재부 장관을 해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자신은 없는데요. 자, 문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렵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옆집 아저씨가 기재부 장관 해도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기는 쉽지 않아요. 돈을 안 쓰면은 건전은 해지고 돈 쓰면 책임성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건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 라는 것이 저는 올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원동력은 뭡니까? 바로 세수가 감소돼서 그래요. 자, 재정 책임성이 감소됐다라는 제 말의 근거는 뭐냐면은 올해 총지출이 작년보다 2.8% 증가했거든요. 총지출 2.8% 감이 오시죠? 그 물가가 2.8%만 증가했겠습니까? 뭐 한 3.5%, 3.6% 증가했어요. 물가 상승률보다 정부 지출 상승률이 낮아요. 책임성이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당연히 감소된 거죠. 자, 우리 총지출은 2.8% 증가했지만 총수입은 마이너스 2.2%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었어요. 건전해졌습니까? 불건전해졌어요. 불건전해졌죠. 자, 책임성,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이유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왜 세수가 줄어들었을까요? 윤 정부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네가 감세해서 세수가 줄었지? 라고 공격을 하죠. 윤 정부는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우리 감세한 거는 정말 별거 아니고 내수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준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변명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감세해서 세수 준 것도 확실하고 내수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준 것도 확실해요. 자, 그런데 감세해서 세수 줄었다라는 말은 제가 구태여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 너무도 당연한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2명밖에 없어요. 우리 그 가장 높으신 분이랑 그리고 이 당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2명만 몰랐어요. 감세해도 세수해 준다라는 사실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국회 앞에서 여러 번 뭐라고 말했냐면 법인세율을 인하해도 세수가 줄지 않는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가 늘고 기업이 투자가 늘면 내수가 좋아지고 내수가 좋아지면 이게 세수가 는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펼쳤었는데 추경호 기재부 장관의 말을 정면에서 반박한 집단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공식 문서에 따르면 정부 세수 감소 때문에 5년간 60조 원 세수가 감소된다고 그래요. 아니, 기재부 장관은 세수가 안 준다고 그러고 기재부는 세수가 5년간 60조 원 준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둘 다 틀려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5년간 세수가 마이너스 74조 원 감소된다고 그래요. 국회 예산처 정책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기재부 그 자료 다 보고 몇 달 뒤에 세수 추계하거든요. 아니, 여러분이 전교 1등 시험지 다 보고 답안지 다 보고 그리고 2달 동안 딴 자료까지 참고해서 답안을 써보세요. 당연히 기재부보단 예산정책처가 맞고 예산정책처는 마이너스 74조 원, 기재부는 마이너스 60조 원, 이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0원이 바로 세수 감소라고 말을 하니까 뭐 이 감세를 한 것까진 좋아도 최소한 감세를 했을 때 어떤 부작용, 어떤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감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이 감세를 하는 거가 참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감세를 한다 하더라도 이 처음에는 기재부 보도자료거든요. 기재부는 5년간 마이너스 13조 원 준다고 그랬어요.
5년간 마이너스 13조 원 준다고 하니까 언론들이 뭐라고 쓰겠습니까? 5년간 13조 원 감세된다라고 기재부 보도자료 베껴 쓰겠죠. 그런데 아니 기재부의 세수 감소 효과를 더하기만 잘 해도 이 나라살림연구소 제가 쓴 보도자료인데요. 기재부가 세수 효과를 다 더하기만 해도 13조 원이 아니라 60조 원 감세돼라고 말을 하니까 다행히도 이제 언론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60조 원 감세된다. 60조 원 감세된다. 기재부도 당연히 인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60조 원 5년간 13조 원이 아니라 60조 원 감세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기재부는 60조 원 감세된다고 인정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74조 원, 저는 89조 원 감세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세수 감세하면 세수가 준다는 얘기는 그만할게요. 이건 뭐 너무도 당연한 얘기니까. 문제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세 때문에 세수가 준 것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 준 것도 당연히 더 크다. 오히려 더 크고 도대체 경기가 왜 안 좋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경기라는 것은 이 내수라는 것은 간단한 방정식이거든요.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입니다. 뭐 그 민간 소비에다가 정부 지출을 더하면 가중치는 좀 다르지만 이게 바로 내수예요. 이건 뭐 간단한 방정식인데 우리 대한민국 기재부는 당연히 엘리트 집단이에요. 엘리트 집단인 기재부는 여태까지 이 내수 경기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작년에 경제 성장률 안 좋았죠. 요즘 경기 안 좋죠?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당연히 올해 요즘에 경기 안 좋은데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1.4%였어요. 너무 참혹하죠. 우리 그 저성장 국가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 그렇죠.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추락했는지 저성장 국가에서 그냥 상징이 됐는데 일본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1.8%인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못했죠. 제가 태어난 다음부터 여태까지 일본 경제 성장률을 하회한 적이 딱 3번밖에 없어요. 딱 3번. 제가 태어난 다음부터니까 뭐 최소한 30년은 넘었겠죠. 이렇게 비웃으시지 마시고 아무튼 이 태어난 다음부터 딱 3번 일본보다 못했는데 첫 번째가 언제냐면은 1980년입니다. 1980년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시죠? 뭐가 있었습니까? 예, 79년도 12월 10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79년도 12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게 81년이니까 80년은 우리나라에 대통령조차 없었던 해죠. 그냥 이 쿠데타 세력이 그냥 좌지우지했던 나라 주제에 일본 경제 성장률을 이길 수가 없겠죠. 80년 당연히 졌고요. 두 번째가 98년입니다. 98년 뭔지 아시죠? IMF. 우리 IMF한테 우리나라 경제 권력이 넘어갔잖아요. 세 번째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작년이에요. 안타깝죠. 자, 우리나라는 권력을 잃기 전에는 이 IMF한테 경제 권력을 잃던지 쿠데타 세력한테 권력을 잃기 전에는 일본 경제 성장률보다 하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작년은 권력을 안 잃었잖아요. 왜 아니 권력 안 잃었어요? 왜 표정이 그러세요? 작년 우리 헌법에 따라서 작년에 권력 안 잃었고요. 이 권력을 안 잃었는데 작년에도 이게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참혹한 해인데요. 저는 왜 작년에 도대체 경제 위기는 여러 번 있었어요. 작년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 IMF 경제 위기, 2008년도 금융 위기, 2020년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 2013년 경제 위기, 카드 대란 위기. 자, 경제 위기마다 경제 위기의 네이밍은 다 있거든요. 작년도 경제 위기죠. 굉장한 경제 위기죠. 근데 작년 경제 위기의 네이밍이 뭡니까? 없죠. 와, 경제 위기 중에서 경제 위기에 이름이 없는 경제 위기는 작년이 처음인데 저는 이게 바로 야당과 어떤 시민사회의 무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를 정의하는 네이밍조차 없다. 이거는 뭐 야당이 무능한 거죠. 자, 저는 작년 경제 위기를 뭐라고 네이밍을 했냐면요, 정부 재정 위기다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자, 정부 재정 위기다라는 제 말의 근거는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기재부가 여태까지 내수를 어떻게 조정했는지 확실하게 보이는데요. 파란색은 민간 소비입니다. 주황색은 정부 지출이에요. 민간 소비가 줄어들면은 대한민국 기재부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우리가 경기를 부양시켰죠. 내수를 부양시켰죠. 민간 소비가 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정부가 지출을 줄여서 경기 변동폭을 완화했습니다. 자, 데칼코마니잖아요. 이 가운데 선 넣고 겹치면 겹치잖아요. 이 데칼코마니의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언제? 작년.
23년도 한번 보세요. 파란색 민간 소비가 줄어들어요. 원래 기재부라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주황색 정부 지출을 늘렸었어야죠. 항상 기재부는 이랬어요. 근데 작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 소비 감소보다 오히려 더 밑에서 내수 경기를 적극적으로 악화시킨 게 민간 소비가 아니라 정부 지출이에요. 자, 정부가 지출을 하지 않으니까 내수가 나빠지죠. 내수가 나빠지니까 세수입이 안 들어오죠. 세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정부가 지출을 더 줄이죠. 정부가 지출을 더 줄이니까 내수가 나빠지죠. 내수입이 나빠지니까 더 세수입이 감소하죠. 자, 이걸로 오늘 강의 때울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악순환고리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악순환고리. 악순환고리의 시발이 무엇인가? 바로 정부 재정. 그래서 정부 재정 위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기재부는 안 그랬다니까요. 작년에만 이랬다니까요. 아니,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아니, 비아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구렁이가 한 9마리 있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기재부의 여태까지 기재부 선배들이 했던 경제 운영 방식을 추경호 전 부총리가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왜 작년엔 이랬을까요? 추경호보다 위에 있는 분이 계속 말을 했죠. 추경호야, 추경하지 말아라. 추경은 없다. 추경호야, 추경은 없거든.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랬을 때 추경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위에 있는 사람 말을 듣고 내수를 악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방법, 위에 있는 사람 말을 듣고 내수를 듣지 않고 내수를 살릴 것인지. 자, 이것 중에서 몇 번을 택한 거죠?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는 1번을 택한 겁니다. 1번을 택해서 어떻게 됐죠? 여당 원내대표가 됐죠. 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예, 그렇죠.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지. 이 원내대표가 되고 출세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부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제부터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혹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정말 눈치가 빠르신 분인데, 뭐가 이상하냐면은 정부 지출 규모를 누가 정해요? 국회가 확정합니까? 정부가 확정합니까? 국회가 확정하는 거예요. 작년 정부가 639조를 쓸지 600조를 쓸지 누가 정한 거예요?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정한 거예요. 아니,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작년에 조금 쓰기로 정했다면 그러면 이 책임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왜? 국회는 이렇게 조금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국회는 이것보다 그 639조 원 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39조 원을 안 쓰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덜 썼습니다. 어떤 돈을 덜 쓴 줄 아세요? 바로 지방정부에 가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임의로 줄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예요. 헌법이 있는. 자, 헌법에 따른 삼권 분립을 통해서 국회가 예산을 확정합니다. 국회가 어떤 지방에다가 교부세를 1,000억 원 줘라라고 하면은 행정부는 1,000억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가 이 보조 사업에다가 100억을 줘라라고 하면 행정부는 당연히 100억을 줘야 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임의로 깎거나 임의로 늘릴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작년에 교부세 교부금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임의대로 교부세 교부금을 안 주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했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그 행안부 교부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그 지방정부한테 교부세 안 준다라고 통보했대는데 진짜 통보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통보했대요. 아니, 그렇게 보도자료 냈으니까 오케이, 통보를 혹시 공문을 통해서 했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예상대로 아니, 공문은 못 보냈어 라고 교부세 담당자가 말하더라고요. 왜? 저는 공문 못 보냈을 것 같았어요. 왜 공문 못 보냈니? 라고 했더니 교부세 담당자가 정확하게 저에게 어떤 워딩으로 말했냐면은 국회가 추경을 하지 않아서 공문을 못 보냈어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행정부가 이 본 예산을 달리 교부세를 원래 1,000억 원 주기로 했는데 1,000억 원 안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 추경이에요. 국회가 추경해서 1,200억을 줘라라고 하면 1,200억을 주는 거고, 국회가 추경해서 800억을 줘라라고 하면 800억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은 추경을 하지 않았잖아요. 추경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교부세를 깎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요? 없죠. 법적 권한이 없는데 공무원은 공문에 살고 공문에 죽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내 이름을 공문에다가 걸고 이게 지방정부한테 이 통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자, 그래서 공문 한 장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작년에 교부세 교부금이 어마어마하게 깎였다라는 거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작년에 거의 혼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교부세 교부금 깎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거는 헌법 가치에도 위배가 돼서 이거 헌재 소송하자라고 제가 민변 찾아가서 했더니 민변에서 검토해 보더니 이건 헌재 소송하면 이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지금 헌재 소송 중입니다. 지금 헌재 소송 중인데 올해도 또 세수가 준다고 해서 교부세를 임의로 깎고 있습니다. 헌재 소송 중인 상황에서, 헌재 소송 중에서 헌법을 위배하고 교부세를 또 임의대로 깎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정부도 밉지만 더 미운 거는 제1야당이 더 미운 부분도 있는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이 이 국회가 심의한 거를 무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고 그 헌재 소송에도 별로 참여하지 않고 아주 일부 단체장과 아주 일부 의원님만 참여했는데 저는 왜 이걸 이렇게 냅두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재정이라는 것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적절하면 적절할수록 좋죠. 적절하면 적절할수록 좋은데 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건전성도 나빠지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그 입만 열면은 재정 건전성을 말을 하는데 얼마나 건전해졌는지 볼까요? 자, 이거는 그 IMF 이 재정 수지입니다. 이게 그 재정 수지 적자냐 흑자냐를 GDP로 나눈 비율이거든요. 우리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수지가 어떻습니까? 항상 흑자죠. 코로나 첫 해 20년만 빼놓고서는 코로나 다음 해만 하더라도 바로 균형 재정으로 돌아섰어요. 자, 윤석열 정부 있었던 2022년도부터는 어떻습니까? 바로 적자입니다. 자, 재정 수지 IMF 기준의 재정 수지를 보면은 가장 재정 건전성이 나쁜 정부가 이번 정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숫자를 안 보고 말로만 건전 재정하니까 그냥 언론들과 국민들은 이번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고 생각하고 뭐 말로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IMF 숫자가 더 중요하죠, 당연히. 자, 그런 의미에서 24년 대한민국을 저는 가장 잘 요약을 할 수 있는 표가 이 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표가 뭐냐면은 이게 657조 원 맨 밑에 그 657조 원 있습니다. 자, 이 657조 원을 어디다가 돈을 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이겁니다. 자, 이거는 그 아까 말했던 더하면은 657조 원이 안 나오는 표가 아니라 이거는 다 더하면은 당연히 657조 원이 나오는 표고요. 뭐 저만 이런 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한민국 학자분들 다 이 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죠. 정부 보도자료 가지고 분석하는 학자는 거의 없고요. 근데 뭐 아예 없진 않지만 뭐 별 거의 없고, 뭐 당연히 학자들은 더해서 657조 원이 나오는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강조하는 게 웃긴데요. 더해서 657조 원이 나오는 이걸 가지고 보통 연구를 하는데요. 이게 대한민국 공식 예산 분류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기재부의 보도 자료는 그냥 공식 예산 분류 체계가 아니라 기재부 보도 자료에만 존재하는 비공식 체계를 가지고 국민과 국회에게 홍보를 하죠.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철학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냐? 이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를 보면, 아니 가장 예산을 많이 증감률이 높은 분야가 가장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야고, 가장 예산을 떨어뜨린 분야가 이게 불효불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숫자가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정부안을 통해서 가장 많은 증감률이 올라간 부분을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19.5%. 예, 통일 외교 분야입니다. 자, 여러분 통일 분야는 다 거의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난 건 다들 아실 테고, 통일 외교 분야 예산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외교 분야 예산이 증액됐다는 얘기고요. 외교 어떤 쪽이 증액이 됐는지 보니까 ODA입니다. ODA 뭔지 아시죠? 그 해외 원조. 답이 나왔습니다. 이 정부의 정치 철학, 이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해외 원조를 늘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급한 과제를 볼까요? 두 번째 시급한 과제를 보니까 예비비입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이 정부가 생각하는 두 번째 시급한 과제가 뭐냐? 국회 동의 없이 돈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수없이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첫 번째는 이 해외 원조를 늘리는 거고, 두 번째 시급한 과제는 국회 동의 없이 돈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거는 저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정량적인 요 팩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좀 바뀌었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통일 외교 19.5% 늘어나는 거가 이 예산이 한 1,000억 원 이상 깎여서 17%로 이 감액됐습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됐죠? 8.7% 늘리려는 거가 쪽박을 깼습니다. 마이너스 8.7%로 오히려 더 줄어버렸죠. 그 대신 무엇이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가 요 한 2천억 이상 늘어났죠. 자, 이걸 보면은 국회는 원래 정부 원안에 있었던 해외 원조를 조금 줄이고, 그리고 예비비를 줄이고, 그 돈 줄인 돈으로 무엇을 늘렸습니까? 사회복지 분야를 늘렸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보면은 국회가 없는 것보단 낫다라는 뭐 당연한 생각을 갖고요. 뭐 예산은 정치기 때문에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지가 좋습니까? ODA가 좋습니까? 이거는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 입장. 나는 복지보다 해외 원조 늘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라고 동의를 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정부를 지지하는 거고요. 이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뭔가 뭐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최소한 저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국회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밥값을 했다라는 당연한 생각을 했고요. 자, 우리 복지 분야만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복지 분야만 확대해서 보면은 이 보건복지를 다 합치면은 순 증감액이 한 16.8조 원 정도 늘어났어요. 올해 작년보다 16.8조 원 복지를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16.8조 원의 복지가 도대체 뭐 하다가 늘어났지? 어떤 복지를 증액을 했지?가 궁금하죠? 자, 보니까 가장 많이 증액된 게 뭡니까? 9.5조 원. 보니까 공적연금입니다. 자, 공적연금은 뭐죠? 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 연금이죠. 자, 우리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법 바뀌었어요? 법 안 바뀌었죠. 법이 안 바뀌었는데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뭔 소리입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증액됐다. 그 65세 이상 어르신이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해서 늘어난 거죠. 그리고 큰 게 뭡니까? 노인이죠. 노인은 이거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과 이런 각종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합치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뭐 10조가 훌쩍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부분이 굉장히 가장 크리티컬하고요. 그렇지만 이 또 많이 늘어난 부분이 여기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디였지? 여기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많이 늘어났죠. 한 1.7조 원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어난 거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정부의 약자복지, 소위 말하는 약자복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돈 많이 늘렸고요. 저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는 아무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정부보다 훨씬 많이 늘렸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보다 훨씬 잘했다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올해 얘기뿐만 아니라 내년도 얘기를 해야죠. 지금 이제 뭐 벌써 11월이니까 내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우리나라 재정의 과제가 뭡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 재정 건전성도 회복을 해야죠. 재정 책임성도 회복을 해야죠. R&D 투자도 이거 회복을 해야죠. 복지 요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저출생 고령화 심각하죠. 지방시대 선언까지 하셨죠. 안보 위기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다 해결해야 되는 게 내년에 우리 재정의 과제인데, 이거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죠. 자, 그런데 뭐 하겠다고 합니까? 이 상황에서 한 17조 원, 18조 원, 5년간 18조 원의 상속세를 추가로 감세한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돈이 없으면은 이 많은 과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자,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재정 책임성,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라고 저는 내년 다 놓치는 그 어려운 일을 올해만 해낸 게 아니라 내년에도 그 어려운 일을 또 해내는 이관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왜 이렇게 계속 놓쳤나 보면은 우리 22년도 지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마지막 해 22년도죠. 그때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어요.
자, 그때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인데 올해 국세 수입 예측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337조 원입니다. 자, 불과 2년 만에 400조 원의 국세 수입이 거치는 나라가 337조 원의 국세 수입이 거치는 나라로 변했고요. 이렇게 국세 수입이 떨어진 적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이렇게 국세 수입이 감소가 된 적은 없어요. 정부는 이것이 뭐 내수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작년에는 말하더니 요즘에는 내수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워딩이 이거 뭐 내수가 안 좋아서라는 말도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그냥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다라고 하는데 아니 IMF나 이 코로나나 금융 위기 때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가 더 커집니까? 그때보다 세수는 훨씬 더 감소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 IMF 때 세수가 한 3% 줄었을 거예요. 요즘의 세수가 작년 올해 합쳐서 17%인가 줄었습니다. 자, 비교가 안 돼요. IMF 3% 뭐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세수 감소가 2년 만에 400조 원 가까이에서 347조 원으로 감소된다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고요. 자, 오케이. 내년도 예산안은 그러면은 얼마냐? 국회에 지금 제출된 것이 677조 원입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677조 원을 이렇게 쓴대요. 자, 복지에 249조로 쓰고 교육에 98조, 행정에 111조로 쓴대요. 이거를 다 더하면은 677조 원이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한 700조 가까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더해서 이 가운데 총지출 금액이 나오지 않고 그냥 중복해서 이 국민에게 홍보하고 국회에 제공하는 잘못된 관행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런 보고 자료는 던져버려야 된다. 이거를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당연히 더해서 677조가 나오는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자, 더해서 이건 당연히 677조가 나오고 그렇다면 내년에는 정부가 어떤 정부의 정치 철학을 한번 또 내년도 숫자를 통해서 볼까요? 증감률을 통해서 가장 많이 증가된 분야가 어디죠? 보니까 17% 보니까 과학기술입니다. 자, 이 정부 정치 철학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과학기술 분야를 올리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인 거고요. 과학기술을 올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R&D. 우리 24년도 R&D가 엄청 감액됐잖아요. 그 24년 감액된 것을 원상복귀하겠다라는 것이 25년도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인 거고 그래서 원상복귀가 됐냐? 예, 뭐 거의 됐습니다. 23년도 말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R&D를 올려서 23년도 말 수준으로 회복이 된 거가 바로 이 정부 내년도 정책 목표 23년도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인 거고요. 두 번째 정책 목표가 뭡니까? 두 번째 정책 목표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14% 뭐죠? 예비비. 역시 내년도도 이 정부의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국회 심의 없이 돈을 쓰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다라는 거고요. 뭐 예비비는 저는 당연히 또 올해도 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줄어들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설마 이거를 뭐 줄이지 않으면 야당이 아닌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중요한 정책 과제는 뭘까요? 안 보이네요. 그렇죠. 세 번째는 두드러지는 게 없죠. 왜 그럴까요? 자, 내년도 우리 총지출 증가율이요. 재량 지출만 보면은 불과 0.8%밖에 안 돼요. 자, 재량 지출 뭔지 아시겠죠? 뭐 이름만 들어도 우리 그 지출에 국가가 돈을 쓰는 것은 법적 의무 지출도 있고 재량 지출도 있어요. 법적 의무 지출은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죠. 국회가 정하는 거죠. 국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정부는 그냥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법적 의무 지출은 건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건들 수 있는 것은 재량 지출만 건들 수가 있는 건데 재량 지출이 몇 퍼센트 는다고요? 불과 0.8% 늡니다. 자, 제가 기재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0.8% 재량 지출 내에서 국가의 정치 철학을 실현해봐 라는 과제를 저한테 내려보냈다고 생각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아니 0.8% 한계 내에서 국가의 정책 철학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년도 정치 철학은 딱 두 개다. 뭐다?
그냥 R&D 삭감해서 욕먹은 거를 다시 23년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국회 동의 없이 돈을 쓰는 거 두 가지 말고는 정부의 정책 목표는 없다라는 것이 바로 내년도 대한민국의 정체고 왜 이렇게 정부가 정치 철학도 없이 정책 철학도 없이 그냥 24자를 살을 이렇게 지우고 25자로 바꾸게 된 안타까운 일은 재량 지출이 0.8%밖에 안 늘었기 때문인 거고 재량 지출이 0.8%밖에 안 늘은 이유는 바로 뭐죠? 감세를 해서 국세 수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감세를 해서 국세 수입이 부족하니까 재량 지출을 늘릴 수가 없고 재량 지출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 국가의 정책 철학을 예산 속에 담을 수가 없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내년도에도 벌어지는 건데요. 저는 조금 요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요 표가 의미가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677조 원을 좀 전에는 이 내용별로 분류를 한 거잖아요. 복지에다 돈 쓰냐, 교육에다 돈 쓰냐, R&D에다 돈 쓰냐 어떤 내용별로 분류를 했다면은 이 표는 뭐냐면은 내용이 아니라 경제적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겁니다. 물권비냐, 인건비냐, 여비냐, 특활비냐 이런 식으로 경제적 형식을 통해서 분류한 건데요. 경제적 형식을 통해서 분류를 하니까 이게 그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뭐가 어떤 의미냐면요. 출자금, 융자금 이런 것들을 줄인 거잖아요. 출자금, 융자금을 줄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본적 지출을 줄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란 것은 어떤 비용적 지출을 줄여서 허리띠를 졸라맨 게 아니라 자본적 지출을 줄여서 이게 좀 재정 수지를 마치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정부는 계속 건전재정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갑자기 감격에 목이 메이네요. 정말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건전재정이 아니라 건전재정 지표만을 추구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제가 이번 달 들어서 1,000만 원 썼어요 라고 말하면은 와, 저 사람 엄청 사치하네 라고 생각이 들죠. 무슨 1,000만 원씩이나 벌 썼어 라고 하는데 자, 1,000만 원을 소고기 사 먹고 술 먹는데 1,000만 원을 쓴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아니면 이 도지코인 요즘 도지코인 엄청 올라가는데 저 트럼프 된 다음에 뭐 도지코인을 샀어요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치를 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억 원 썼어요 라고 했을 때 1억 원을 뭐 차를 사거나 술을 샀으면 굉장히 사치를 한 거지만 1억 원을 제가 대한민국 국채를 샀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한 거잖아요. 저는 절대로 사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자본적 지출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본적 지출을 줄인 거다. 출자금이나 융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융자금을 1.6조 원 줄였는데 융자금 1.6조 원 줄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번 정부가 융자금 총액은 한 49조 원이에요. 올해는 49조 원인데 내년은 47조 원으로 줄거든요. 올해 49조 원을 융자를 해주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음 정부에서 49조 원의 융자금 회수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통계적으로는 이게 이번 정부가 49조 원의 현금을 써서 그래서 재정 수지는 49조 원만큼 적자가 되지만 경제적 실질은 다음 정부에서 49조 원의 융자금 회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이런 자본적 지출은. 그런데 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재정 건전성 지표 내 정부 임기 내에서 재정 건전성 지표만 지키면 다음 정부에서 굉장히 이 피해를 보겠죠. 제가 이번 정부에서 감세 효과가 이번 정부 내에서 한 83조 원이거든요. 5년간. 그런데 다음 정부에 주는 감세 효과가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00조 원입니다. 요거는 제가 요 계산 결과가 아마 내일 나올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조용히 입담을 아직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요게 그래서 저보고 다음 정부 기재부 장관 하라면 저는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세수 다음 정부의 세수를 100조 원을 감세시키고 그리고 예산도 이런 융자금, 출자금 다 감세가 되면은 다음 정부 쉽지 않아요. 저는 다음 정부 기재부 장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얘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이 재정 건전성 이 지표만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거꾸로 말하면은 내일 발표될 제 계산 결과에 따르면은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한테 22조 원의 증세 선물을 주고 떠났어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굉장히 세수가 막 거쳤죠. 이거 박근혜 정부의 덕이에요. 저는 박근혜 정부 맨날 칭찬하거든요. 강의할 때마다 막 어디 가서 박근혜 정부 저 재정 되게 잘했어요. 박근혜 정부 재정만 보면은 굉장히 잘했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옛날에 강의할 때는 박근혜 정부만 막 칭찬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튼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한테 20몇 조 원의 재정 선물을 줬고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한테 한 6조 원의 재정 선물 거의 안 주고 문재인 정부의 증세는 문재인 정부가 다 썼어요. 박근혜 정부의 증세는 문재인 정부한테 더 많이 줬고 그리고 그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윤 정부도 84조 원 손해를 봤지만 다음 정부는 100조 원의 손해를 보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R&D 감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R&D 내년도 가장 중요한 게 R&D 증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R&D를 23년 수준으로 원복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느껴져요? 마치 올해 R&D를 감액해서 굉장히 많이 욕을 먹었으니까 다시 올해 감액된 R&D가 내년도에는 다시 23년도 수준으로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해입니다. 올해 줄어든 R&D와 내년에 늘어나는 R&D는 별개예요. 올해 줄어든 R&D는 이 지역 R&D, 중소기업 R&D, 탄소 중립 R&D가 올해 줄어든 핵심 R&D거든요. 내년에 늘어나는 R&D는 우주 R&D와 원자력 R&D입니다. 자, 이 말은 그냥 올해 줄어든 R&D는 내년에도 계속 줄어드는 상태로 간다. 내년도에 늘어난 R&D는 우주와 원자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복지 분야는 관심 있는 분야니까 요 따로 분석을 해볼게요. 복지 분야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다 9.9조 원이 늘어나요. 9.9조 원 늘어납니다. 9.9조 원이 어디서 늘어나는지 한번 보니까요. 공적연금에서 7.5조 원, 노인은 기초연금이거든요. 기초연금에서 한 1.7조 원, 기초연금에서 1.7조 원이고 다 합쳐서 1.8조 원이거든요. 자, 기초연금 1.7조 원이랑 공적연금 7.5조 원 두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한 9.3조 원 되나요? 자, 우리 연금은 당연히 법적 의무 그 지출이고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한 것이 바로 연금 지출 상승액입니다. 연금 늘어난 게 얼마라고요? 9.3조 원.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 늘어난 게 얼마라고요? 9.9조 원. 자, 전체 사회복지 지출액 9.9조 원 많이 늘렸습니다라고 홍보를 하지만 이 중에서 9.3조 원은 그냥 연금 지출액이 늘어난 거고 이 정부는 9.9조 원 사회복지 지출액 많이 늘렸다고 홍보는 하지만 연금 지출액 늘렸습니다라는 홍보는 당연히 안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물가 많이 상승시켰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지출액은 홍보하지 않지만 결국 9.9조 원 중에서 9.3조 원이 연금 지출액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래도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 원은 늘린 거는 맞고요. 여기 대해서는 저는 항상 칭찬합니다. 민주당 정부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증액 규모는 더 커요. 이거는 당연히 칭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신 주택을 많이 줄였습니다. 마이너스 1.8조 원 줄였는데 어떤 주택을 줄였나? 주택 구매는 줄이지 않았어요. 다만 임대주택은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이 정부의 주택 철학은 이거예요. 주택은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하는 것이다. 구매 예산은 꾸준히 늘리고 임대 예산은 꾸준히 감소시킵니다.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 22년 문재인 정부가 편성했던 22년도보다 임대주택 예산은 4년 동안 꾸준히 감쇄돼서 절반 정도 줄었고요. 주택 구매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뭐 교육 분야, 뭐 교육청에 돈이 뭐 넘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22년도까지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교육재정 교부금을 어마어마하게 줄이죠. 그리고 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이면서 그리고 내년도 무상교육도 줄이잖아요. 저는 무상교육과 교육재정 교부금을 임의대로 줄이는 것은 둘 다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류 예산을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근데 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류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왜 삭감됐지라고 보니까 재밌는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편성된 한류도 삭감됐고 국제교류기금에서 편성된 한류 예산들이 삭감된 거예요.
감 좋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이든 국제교류기금은 이게 이 정부가 그 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이 부담금을 줄이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이 줄고 부담금을 줄이니까 국제교류기금 수입이 줄었어요. 관광진흥개발기금 수입도 줄고 국제교류기금 수입이 주니까 관련돼서 편성한 한류 예산도 따라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부담금 줄일 때는 좋죠. 아니 부담금 안 내면 이게 부담금이 어떤 부담금이냐면은 그 저기 출국할 때 내는 부담금, 여권 재발급할 때 받는 이런 부담금 같은 거 줄이면 좋죠. 근데 부담금을 줄이면은 돈 안 내는 사람은 좋지만 이런 관련된 한류 예산 등은 깎일 수밖에 없다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SOC는 많이 줄였습니다. SOC는 많이 줄였는데 뭐 환경 단체 하시는 분들은 뭐 SOC 줄이는 거 좋아하시죠? 뭐 저는 제정하는 사람은 SOC 줄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예산은 가치니까 환경 하시는 분들은 SOC 줄이는 것이 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SOC를 줄인 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는 좀 친환경적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실제로 SOC 줄인 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철도 SOC는 엄청 줄이고 공항 SOC는 엄청 늘렸습니다. 자, 철도는 우리가 제일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고 항공공항은 제일 반환경적인 교통수단인데 철도를 줄이고 항공을 늘린 거를 보면은 SOC 감액도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피해를 본 집단은 어디냐? 25년 예산안에 따라서 바로 지방정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참여자입니다. 시장 참여자가 왜 가장 큰 손해를 봤냐? 자, 24년도 이 세수가 주니까 정부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임의대로 교부세를 줄이고 임의대로 불용을 활용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1세기 대한민국 예산서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국회가 땅땅땅해서 이 사업에 20억을 쓴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20억을 쓴다고 믿어야 돼요. 정부가 1,000억 원을 들여서 컴퓨터를 1,000대를 산다라고 예산서 있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가 1,000억 원을 들여서 컴퓨터를 1,000대를 사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짐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과연 1,000억을 들여서 1,000대를 살지 900억만 써서 900대만 살지 700억을 써서 700대만 쓸지 그냥 불용을 활용하겠다라고 말하니까 대한민국 예산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저는 이 시장 예측 가능성 훼손된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큰 문제가 기후 악당이죠. 기후 예산이 줄어들었다라는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